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법 2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 이제 적용 범주 등에 관한 주제가 나와 있고요. 이 주택법 관련해서는 용어에 관한 부분이 한 문제에서 최대 두 문제까지 구성이 됩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아파트 건설에서 공급하는 법을 가리켜서 주택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주택단지의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 5년 사이에 한 2번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택단지라는 것은 주택과 부대시설이라든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일단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주택단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혹시 이 주택단지에 일정한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두 개의 단지로 본다라고 해서 숫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두 개의 단지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나 또는 이제 국지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이 8m 이상이 됐을 때 이때 두 개의 단지로 본다. 그래서 법에서는요, 두 개의 단지로 보는 것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서 한 개의 단지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미만, 그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국지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이 8m 미만이 되면은 한 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시면 문제 구성할 때는 무조건 한 개의 단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왜? 법조문은 두 개의 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출제할 때는 거꾸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핵심 지문 보게 되면 1번 지문이요.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245페이지 1번 지문,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20m 이상이 됐을 때 각각 별개의 단지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 예정도로 국지도로는 8m 이상이 됐을 때 두 개의 단지로 해석을 한다 해서 옳은 표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밑에 27회 때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주택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게 된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일단은 일반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국지도로 숫자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 자, 일반도로는요,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단지죠. 해서 3번 증은 일반도로 폭 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개의 단지가 되겠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인데 2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도로들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슈가 안 되고요. 숫자만 포인트. 일반 도로 20m 이상, 국지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이 됐을 때 이게 두 개의 단지로 해석을 한다 해서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고요. 여기에 도로 등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단지 두 개로 해석하는 케이스는 일반 도로의 경우 20m 이상, 국지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 됐을 때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지금 여기서 좀 두 번이나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국지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때 이제 일반 도로가 무엇이고, 국지도로가 무엇이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무엇이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골치 아프게 공부를 하는 거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분리라고 하는 거, 일반 도로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국지도로는 8m 이상이 됐을 때 두 개의 단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라는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이 공공택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원래 이제 법조문에서는 9가지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뭐 때려 죽여도 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택지라고 하는 게 공동주택 건설용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민간택지하고요, 공공택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택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공공택지의 범주라고 하는 거, 예, 모두 다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뭐 이제 대강 5개를 규정을 해놨는데 뭐가 됐든 간에 다 뭐가 된다? 공공택지다라고 하는 거. 왜? 법에서는 공공택지의 종류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공공택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무려 9개나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가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 어디에 해당한다? 공공택지에 포함한다?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야겠고요. 딱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나중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수용 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환지 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공공택지가 아니다. 소위 민간택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유형으로 가셔야 돼. 시험 지문에 공공택지에 포함된다, 공공택지에 해당한다라는 식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 옳은 표현 이렇게 하나 보겠고요. 무조건 다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19회 시험처럼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요것만 틀리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고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환지 방식을 통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건 공공택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 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걸 그 당시 한번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패턴 잡아내셔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공법은 거의 찍기 문제라고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법은 실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가지고 끝장을 보셔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 포함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나온 유형 중에 하나가 포함한다는 표현 대신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 공공택지에 포함되고 뭐가 됐든 간에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틀리게 구성할 때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실 것.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종류 이걸 다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법 파트는 거의 패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시 전체 그림을 볼게요. 시험 지문 중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시면서 그리고 추가해서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요즘에 포함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자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결국은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에서는 끄트머리에 해당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러면 어차피 법조문에서는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출제를 하든 간에 다 어떻다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약간 비워두시면서 공부하는 게 공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혹시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이때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조합 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환지 방식.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을 하더라도 그저 공공택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뭐가 된다? 도시개발사업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공공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게 지금 이제 8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됐던 주제 그리고 아닌 걸 고르시면 도시개발 사업 얘기를 흔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용어. 자, 세 번째 용어요. 자, 주택에 관한 부분. 최근에 이제
마구잡이 막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자, 이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주택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자, 민법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논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런데 2차 과목에 와서 보게 되면 세법도 그렇고요, 공법도 그렇고요, 토지 있고요, 건축물 있고요, 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거용 건축물하고요, 그 부속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시게 되면은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런 명제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부속 토지까지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용어의 정의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부동산하면 토지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 건축물을 하고요,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억하시려는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민법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게 되겠고요.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지만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뭐라고요? 대지,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해서 대지 플러스 건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택 중에서 대지만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의 전제는 뭐라고요? 주택은 항상 건물 플러스 토지까지, 부속 토지까지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요, 건축법에서 주택하고요, 주택법에서 주택은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나중에 또 이제 보실 일이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관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외에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소유자가 한 명이면은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에 속하고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딱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자, 이때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농어가 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농어가 주택, 이게 단독주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의미하는데 3층 이하에 660 이하, 이게 학기론 할 때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3층 이하에 660 이하, 이게 다중주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요 3층 이하에 660 초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관, 청와대, 총리 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택법상은요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의 정의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은요 집을 지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공관이나 이런 것들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의 범주에 공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외 기숙사가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 기숙사는요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주택법에서는 어떻다? 주택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에 따른 분류까지 다 보고 나서 지문 분석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주체 또는 재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적인 주체가 건설을 하거나 공적인 재원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이것을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주체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바로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건설 주체, 국가, 지자체, 공사, 나중에 묶어서 갈 거야. 국가, 지자체, 공사가 소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뒤에서
논의할 주제가 되겠고, 일단은 공적인 주택을 건설하면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나머지 보니까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 건설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재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걸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공적인 주체가 건설하거나 공적인 재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자, 좋은 머리를 자꾸 활용하셔야 돼. 외우셔야 돼. 공적인 주체가 건설한다 또는 공적인 재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자,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국민주택.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업자들이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가리켜서 민영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거의 의미는 없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수도권도 아니고요. 도시지역도 아니고요. 읍면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100제곱미터까지를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일반적인 건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는 85, 도시지역에서는 8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테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지역, 시골 단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 올릴 때는 소위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100제곱미터까지 뽑더라도 그걸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 시골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주택의 종류,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 공간이라든가 기숙사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요. 자, 국민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지자체 공사와 같은 공적인 주체 또는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공통적인 요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85제곱미터까지를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시험에는 이거 오히려 안 나와요. 항상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를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자, 이제 지문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가서 보니까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주택이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끄트머리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표현 되는 거야. 자, 공법 지문을 읽으실 때는 주어수로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왜? 이거는 이제 공법의 특징은 워낙 법조문이 많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중간에 바꿔치기 안 해. 그냥 대충 내도 다 틀려요. 그래서 주택이란, 자, 아까 이미 본 것처럼 부속 토지도 다 포함되게 된다. 주어수로 끊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2번 단독주택에는 뒤에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패턴 잡자고 그랬어요.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3번째는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자, 자,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한다 해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무시하실 것, 의미 없어요. 이 면적 산정하는 방법까지 다 계산했다가는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지금 공법을 할 때는요,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르는 게 반이다 라는 게 속달이 되셔야 될 걸 운명처럼 받아들이시고, 대신 답이 되는 주제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공법을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또박또박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이 무한대로 늘어가지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은 저도 몰라요. 4번 질문은요.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의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복도 면적은 어떻다? 이걸 우리가 공용면적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면적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요, 전용 면적만을 그 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3번, 4번은 거의 손대기가 어려워요. 뭐 4번은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질문 이렇게 봐야겠고요. 하여튼 일단 가장 기본 답은 안 되지만 주택의 정의, 부속 토지도 다 주택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한 부분이 된다. 이 정도고요. 두 번째 박스요.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해서 다시 갑시다. 국민주택은 두 가지 요건이었었죠. 국가지자체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묶어서 부를 때 민영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답이 됐네요. 토지주택공사. 자, 끝머리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살을 붙여볼 텐데, 자, 이 지문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하면 어떻다? 이것은 국민주택에 해당이 될 텐데, 원래 이제 정의 자체가 국가지자체공사와 같은 공적인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국민주택. 그래서 뒤에 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수도권 그리고 80제곱미터.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수도권은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명제 하나만 사실 건질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1번 지문도 어려웠었고 말도 못하게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오른편 되겠고요. 지자체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소규모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뒤에 뭐 재정의 몇 프로 이런 거 없어요. 다시 국민주택은 뭐라고요? 국가지자체 재정 그리고 소규모 주택 일것. 이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되게 됩니다. 재정이 몇 프로가 되고 말고 이런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집은요.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 자, 끄트머리 얼마?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시 갑시다. 수도권은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도시 지역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 그래서 수도권에 속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볼 것도 없이 얘는 85제곱미터까지를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게 구성해 졌던 지문이고요. 그나마 답이 됐던 것들만 그나마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답이 됐던 명제들을 보실 때도 주어, 수로 끊어가면 오히려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쉽게 답을 맞춰낼 수가 있고요. 그냥 꼼꼼히 보시게 되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주택은요. 부속 토지까지 묶어서 다 주택의 범주, 공관이라든가 개수라는 주택의 범주에, 주택법상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게 국민주택. 자, 지금 이제 건설 주체, 국가지자체공사가 소규모로 짓게 되면 어떻다?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소규모로 짓게 되면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할 때는 원칙은 85인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 요 정도까지가 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몇 개를 외우긴 했는데 지금 지문 100%를 소화할 수 없다는 거 미리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법은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을 하고 해설을 쓰거든요. 시험장 가봤자 그 책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똑같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몇 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외우고 그걸로 주어수로 끊어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공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 6개 과목 중에서요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꽈락을 걱정하는 과목은 공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양은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솔직히 좀 재미도 있어. 뭐 지상권이란 것도 공부하고 저당권도 있고 자 실생활과 조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법이라는 과목은 현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나 알까 말까, 건설회사에서는 알까 말까 이런 내용이지 개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 안
안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몇 개의 키워드를 외워서 가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일단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건축 기준이라는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이게 어떤 주택인지 이해가 되실 분 이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현실에 아마 이런 주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식입니다. 1인 세대, 1인 가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뽑아낼 때 10평짜리 또 7평짜리 아파트를 뽑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뒤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런 것들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혼자 사는데 많은 평수는 필요가 없다. 한 10평 정도 있으면 좋겠다. 대신 기존의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기존의 아파트 단지 등을 보시게 되면 편의시설 등이 깔끔하게 다 돼 있고 등등등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집은 한 채입니다. 집은 한 채.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얘기야. 아파트인데 소유자는 한 명인데 두 집 살림 가능한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하나의 공동주택인데 두 세대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해서 두 세대가 좀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거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없는 거니까. 이걸 백날 상상을 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기본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집 한 채, 소유자 한 명이지만은 두 집 살림이 가능한 구조.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건축 기준이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애초에 집 지을 때 한 집에서 두 집 살림 가능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데, 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물어봐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자, 한 세대만 들어간 주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찜찜하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 그냥 한 집짜리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 주체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이 분양 대상 상태에서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 자, 그럼 기존의 주택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이게 이제 소위 허가 대상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요,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 봐봐봐. 세대 구분형. 세대. 그럼 뭐야? 3 해서 세대 구분형은 뭐라고요?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일단 답부터 외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떻다?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그런 식입니다. 호수, 주택 개수로도, 자, 주택형 전체 대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세대별로 구분되는 각각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 대비 얼마? 바로 3분의 1 이내일 것.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을 갈 거 아니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는 3분의 1, 3 숫자밖에 물어볼 게 없고요. 이 문제를 다시 구성을 혹시 하게 되면 괄호 넣기 문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면적이 됐든 호수와 세대수가 됐든 간에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자, 그러면 허가 대상 가볼까요? 이건 이제 간단한 얘기죠. 자, 기존의 주택을 말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세대수는 자 최대 몇 세대? 두 세대, 두 집 살림이니까
2세대 이하일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각각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전체 단지로 봤을 때는 10분을 해서 그냥 이제 23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괄호 넣기 문제밖에 낼 게 없는데 13 해서 전체 단지 기준 얼마?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자, 그리고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 얘기는 기존의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각각의 주택들을 중간에 또 고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 수가 있는데 33, 13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 33, 13 새로 지을 때는 3분의 1,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자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을 수리를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기준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동 기준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에서 3, 3, 1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문제 구성 자체가 요즘에 트렌드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괄호 넣기 문제로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3, 13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정도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주택에서 도집 살림 가능한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소유자는 한 명이다. 그리고 건축 기준은 3, 3, 13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어차피 문제 구성은 3, 3하고 13을 분리해서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하고 문제 하나 볼까요?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 가서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끄트머리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공법의 장점이 이런 식이야. 수로 끊어가면 쉽게 눈치를 챌 수 있고요. 이걸 일 없이 읽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근데 마지막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라고 출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긴 텍스트를 읽어가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해서 이런 식이고요. 그 오른쪽에 27에 25번 문제 보게 되면 자 관련 기출 문제 주택 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다른 거 빼버리고요. 33 나와 있죠. 4번, 5번에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나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읽어보고 찍어야 되는데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이게 두 집 살림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화장실 같이 쓰고 부엌 같이 쓰는 것이 두 집 살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거나 등등 하면 어떻다 때려부실 수가 있는 것, 경량벽 이런 것들을 이슈를 삼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는 답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법령 개정되기 직전에 요 숫자 법령 개정된 걸 물어봤던 그런 문제에서 그 2번 지문 그 보니까 주거 정면적 12제곱미터 이상일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조건이 없고요. 그냥 옛날에 다른 법, 이 파트가 아니라 다른 법이 개정이 될 때 그 두 개 헷갈리라고 냈던 문제.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조항 자체가 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3, 3을 일단 제거하시고 접근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면 아무래도 3, 3 그다음에 13 괄호넣기 문제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좀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다 오래전 지문들이고요. 일단은 자 너무너무 복잡한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세대 미만의 자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등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300세대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세대수가 300
300세대가 기본 세대가 되게 됩니다. 기본 세대가 300세대라는 얘기는 즉슨 300세대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요,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299세대, 즉 300세대 미만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효과의 결과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가장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상징하는 것이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즉슨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각종 편의시설 등은 어떻다 거의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 혼란들이 좀 복잡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주택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장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집값 띄우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정권을 잡게 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도 상당히 정권 차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몇 개 정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둘 다 전문 용어 사기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 자체가 쪽방 같은 개념, 쪽방 같은 개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주택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역세권 보통 지역에다가 소형 대지에다가 소형 평형 뭐 6평, 7평짜리 이 쪽방을 겁나 많이 공급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엄청나게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다. 의정부에서요, 의정부에서 그 이명박 정부 집권하고 나서 남대문 불나고 집권하기 바로 직전이었구나. 하여튼 남대문 불나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워낙 불이 이상하게 나서 뭐냐면은 어떤 분이 무슨 오토바이인가를 개조한 것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자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3분인가 4분 있다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귀신이 고칼로 오르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화재가 나냐 이거야. 얘가 일부러 화재를 불을 쏴주려고 했다라면은 3분, 4분 있다가 스파크를 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고, 그렇게 화재를 갑자기 원격으로 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화재가 난 상태에서도 주택이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범죄자로 방화범으로 추정하기도 대단히 곤란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 의정부에 있었던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대지가 비좁고 등등등 해서 그런 대규모 300세대 미만이긴 하지만은 이게 몇백 세대, 150세대, 200세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주택 정책의 어떤 대전환을 보여주게 되는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쌓이면 주택 가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구라를 칩니다. 어떻게? 전에는 만약에 3만 세대 주택을 공급한다. 이걸로 끝났었어.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표합니다. 주택 2만 세대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세대 공급하고, 준주택 10,000세대 공급하고, 이 중에서 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사실 주택에 분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것이 현실인데, 이 정부에서 기사를 이제 보도자를 뽑아낼 때, 일반 주택 2만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세대, 그 다음에 준주택 10,000세대.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 쓸 때 5만 세대 공급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장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 그런 테크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뭐라고요? 300세대 미만이 갖는 의미가 대폭 규제 완화에도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일반 주택이 한 세대당 주차 한 면을 확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당시 건축 규제를 보면 10세대당 한 면만 주차장을
확보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대박이라는 거야. 왜? 일반 주택으로 짓게 되면 만약에 주차장이 50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뽑게 되면 훨씬 세대수는 많아도 바로 주차장이 5면이면 충분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된다. 건축규제 완화의 상징값이 300세대 미만이다라고 할 것. 한편 우리가 앞에서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다시 분류해 놓은 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를 다시 재분류해 놓은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이런 예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지문 보면서 보겠고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25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게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해요. 다시 갑시다. 일반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함께 지을 수 있다 없다? 함께 지을 수 없다. 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서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판돼 버리게 됩니다. 왜? 자,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문제가 될 테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 다른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함께 지으면 된다 안 된다? 함께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끝났습니다. 외울 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된다고요. 근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어야 하는 게 법 체계상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앞을 보시면 안 돼. 경우시를 따져도 안 돼.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요렇게 바로 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회자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지문 자체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 마지막이 23회 때인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저 중간중간에 몇 가지 이슈가 나와요.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배제라고 하는 거.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249페이지 가서 지문 보면서 내용 보겠습니다. 해서 핵심 지문 1번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갈 거 없고요. 300세대 미만 하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갑니다. 이게 부동산 학기론 할 때 350세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2번 지문요. 500세대인 점점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라고요? 300세대 미만. 키워드만 가지고 끝장을 보시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출제 오류십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뒤에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인데 자, 국민주택 규모주택이 뭐냐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시골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그 정도의 의미. 썩 좋은 지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국토계획법에서 자, 지금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거 전용 먼저 85제곱미터인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원룸형 주택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을 보면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중에서 자, 다음에 요건을 갖출 것 돼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는 연립 다세대 중에서 5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종인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는 규모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만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에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파트는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원룸형만 될 수 있고 원룸형의 요건이 뭐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아주 더럽게 어려웠던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형,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2~3평까지만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라서 그 지문은 사실은 깔끔하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알든 모르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나마 다만, 시험 지문에서 300세대 미만. 이게 이제 지문 3개 구성이 됐으니까 정확히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다 쓸데없는 소리고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의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끄트머리 보니까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서 결국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지금 8년 전 문제가 23회 때 구성이 됐으니까 그 후로 한 번도 이 얘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인즉슨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내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만 출제를 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 못 와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런 정의 외우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가십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규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부의 관련 기출문제 24회 20번 대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22회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원룸형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필요 없고 2번 주거 전용 면적 20제곱미터인 경우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문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요,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20제곱미터인 경우와 40제곱미터인 경우 2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4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일 때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었죠. 아까 한번 나왔던 주제인데 원룸형은 얼마? 모두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원룸형은 뭐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별 의미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지금은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칙은 함께 건축할 수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문제 트렌드하고 전혀 맞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이제 봐야 될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개념. 요즘에 이제 총선되면서 모 정당에서 또 그 하나 정책 발표했었죠. 제일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1억짜리 아파트 분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름하여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아까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수용 방식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그게 뭐가 된다? 공공택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토지공사 이런 애들이요. 토지를 한 평당 300만 원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쯤 요거저거 좀 우려먹다가 기반시설 설치하고 한 평당 1,000만 원에 팔아쳐먹습니다. 그러면 그 평당 1,000만 원의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에서
그래서 평당 한 2천만 원의 아파트를 팔아먹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 건축비는요, 평당 이론상 최대치가 한 4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부대 비용이 든다고는 하지만은, 그럼 결국은 이제 원래 땅값이 얼마였어? 300 정도, 수용할 때 300, 그럼 건축비 450이면 초과로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700 정도 되는, 750 정도 되는 그 물건이 아주 싸게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평당 2천에 분양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토지공사라든가 건설업체들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 차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모 정당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평당 건축비 300만 원대로 좀 간단하게 만들고 비싸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한다? 임대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거 해서, 그때 이제 그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네요. 저기 지금 이제 세국지검과 거기 이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라는 게 한번 분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월세처럼 내는 거고요. 건물만 분양을 받는 그런 구조가 토지 임대 분양주택인데, 그 재밌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이 강남의 음아파트가 그 당시에 10억에서 14억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토지 임대 분양주택, 그게 이제 근처에 분양이 돼버리니까 한 4억 정도가 빠졌대요. 순식간에. 왜? 훨씬 이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더 낫거든. 지금 뭔 얘기하려고? 총선 시절이 되게 되면 주요 정당에서 계속 내는 정책 중에, 주택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값 아파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만 분양을 하고요. 토지는 분양하지 않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으로는 40년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임대차 방식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게 40년 지나서 75% 이상이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40년 갱신할 수 있다.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오게 되면은 출제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75%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얼마? 4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지문 길이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법조문들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말들이 더럽게 길어. 그래서 출제하기가 되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때 박스형 문제 괄호넣기 해서 40년 딱 이렇게 치고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 아까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많이 짓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심어주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류로 만든 게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준주택은요, 대가리 따서 기다, 노 이렇게 외우십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다? 바로 준주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억지로 참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 관료들이 참 창의적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주택법 체계 하에서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허를 찌르고 툭툭 막 치고 들어와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항상 있던 거야.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거 다 했거든요. 주택법이랑 아무 관계 없이 분양이 다 이루어지고 했던 사안입니다. 개념 설명드리면 기숙사는 아까 공동주택,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세대수 늘리는 대박이야. 기숙사 6,000세대 공급하면 마치 일반 분양처럼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다중생활시설, 고시텔, 고시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어떻게 주택 공급량이 엄청 실이 느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다중생활시설,
2000실 공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와우 주택을 엄청 많이 공급하나 보다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일반 주택입니다. 근데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예요. 즉 국토부 소관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욕실 같은 게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런 식의 아파트를 가리켜서 노인복지주택. 근데 이것은 청약저축 가입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연세대가 많으시고 등등등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어떻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인데 최소한 주택법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이걸 어떻게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주택 수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마지막 오피스텔. 우리가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의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 좀 뻥튀기 하려고 준주택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가지 정책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이게 정부에서 만약에 주택이 평균 3만 세대 공급하다. 3만 세대, 2만 세대, 만 세대가 줄었다 하십시다. 근데 거기다 준주택을 얼마를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얼마를 공급해서 합이 7만 세대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요. 그 반응을 보인다니까 주택을 너무 많이 짓는구나. 이게 노가다던 분이 오해를 하니까 집도 겁나 많이 지어버리는구나.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집 살 게 아니구나.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지금은 집 급하게 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정책이 말장난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부드럽게 사회적 혼란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마지막 주제가요. 부대 복리 간선이라고 해서 뭐 간선은 별개 문제고 결국 이제 부대와 복리를 비교하는 게 논의 포인트. 자, 얘는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지문 하나의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부대 시설, 복리 시설 비교하는 거. 부대 시설은요. 아빠가 엄마가 직장에서 일하시다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자, 차 끌고 퇴근하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파트 단지가 다 보입니다.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안 보이고요. 옆에 있는 담장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담장 지나게 되면요. 도로 있겠죠. 그 도로를 주택 단지 안에 도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도로 끄트머리는 주차장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차장만 있으면 불법 주정차 개판돼 버립니다. 다른 단지에 사시는 분이 와서 여기다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본도로 무장한 관리사무소.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대시설. 이에 비해서 복리시설은 이 주택단지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 애들 필요한 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 어른들, 성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마도 바로 주민운동시설이라는 개념. 어르신들 필요한 공간을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뭐 닭집이라든가 또는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근린생활시설. 스토리를 가지고 외우셔야 돼. 해서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바로 복리시설, 간선시설은 큰 쟁점 안 되고 하여튼 부대와 복리만이라도 외우시고 스토리를 가지고 외워야 되지 그냥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대, 복리, 간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보니까 주택에 따른 관리사무소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해서 관리사무소는 어떻다?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문이요. 주택단지에 딸려있는 어린이 놀이터 근생시설, 유치원 등은 부대시설. 일단 틀렸죠. 여러 개가 틀렸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유치원, 자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주민운동시설도 복리시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소위 간선시설입니다. 근간이 되는 시설이라고 해서 간선시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다 틀렸지. 자, 그 중에 복리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부대시설은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분류합니다. 3번째는요. 주택단지 안에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대와 복리를 비교하는 게 주된 이슈. 이 정도가 용어의 정의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사업 주체부터 이어서 설명드립니다.